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드디어 오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고대하던 그날이 오긴 오네요. 오늘 시장 반도체, 방산, 2차 전지 등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8% 뛴 3,021.84, 코스닥은 1.15% 오른 791.53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도 8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 이란의 협상 시한으로 2주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해 1,365원에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4.3도,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도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시도록 안전하게 지내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행님께서 대전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유로운 금요일에 오늘도 유익한 정보 꼼꼼히 메모할게요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정말 많이 준비돼 있어요. 오늘 또 기온이 낮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왜 비가 잠깐 그쳤을 때 에어컨 좀 아낀다고 창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비가 우리 집 바닥 물 청소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 치우고 오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슝 드라이브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타고요.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방과 후 경제교실까지 가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의 더운 열기,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 이런 것들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공장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에서 불량품을 가려내는 일들은 기계가 하지만 진짜 세밀한 작업들은 수십 년간 내공이 쌓인 기술자가 매의 눈으로 가려냅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가 은퇴하고 새로운 내공이 쌓인 후임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담당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불량품이 생길 때마다 이건 왜 불량품인지, 어떻게 찾아냈는지, 어떤 온도와 습도, 어떤 소리가 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일일이 데이터로 만들어서 쌓아놓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공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그곳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모두 미래의 공장을 움직일 인공지능의 훈련 자료로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가 바둑의 실제 대국 자료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결국 앞으로는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풍부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의 핵심인 시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이 제조업 데이터를 두고 또 다른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있죠. 중국은 인공지능이 훈련할 수 있는 공장들이 문만 열면 여기저기 보이지만 경쟁자인 미국은 문을 열면 스타벅스와 옥수수밭만 보이고 공장은 찾아보기 어려워 격정인 상황이죠. 그럴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데이터를 쌓아온 한국이 눈에 들어온 셈입니다. 그럼 우리 데이터 비싸게 팔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을 빨리 만들어 데이터까지 갖춘 넘사벽이 될지, 귀하게 쌓아온 데이터를 잘 포장해 비싼 값에 팔기만 할지 말이죠.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산업 정책이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 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가 중부와 남부 지역 비롯해서 지금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서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텐데 이 오랜 기간 계속 비를 내리는 장마가 또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또 달가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최 기자님, 이 장마철에 운전자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유막을 좀 미리 제거를 해야 된다던가 와이퍼 같은 것도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신다던가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타이어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사실 꼭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봄이나 가을에도 비가 온다 그러면은 한 번씩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좀 특히 요즘에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 맞아요. 또 잠깐 오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하천이 갑자기 불어난다거나 아니면 지하차도가 침수가 된다거나 그런 사고 같은 것들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색다른 것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차를 점검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그런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미리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 장마철 안전운전법 심화편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지하차도가 뭐랄까 오목한 그릇처럼 그 낮은 지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지하차도가 주변에 다른 도로라든가 다른 지형지물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좀 있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은 주변에 하수관 같은 데서 이 비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넘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차도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수관이라든가 그 도로 아래쪽에 숨어 있는 우수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곳들보다 용량도 좀 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시즌만 되면은 항상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항상 1순위로 하게 되는 게 이런 배수관 관리입니다. 한 번씩 싹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청소를 잘 해놔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용량을 순간적으로 초과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좀 정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낙엽이라든가 다른 데서 흘러온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수관을 막게 되면은 또 이런 역류라든가 좀 넘쳐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꼭 침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탁 집어서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일단은 지대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좀 침수에 대한 이 대비책은 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철저하게 대처를 하더라도 이 물이라는 게 어쨌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디에서 뭘 싣고 또 얼마나 흘러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구를 막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니까 오늘도 내일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텐데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오늘 좀 공부를 해두죠. 만약에 지하차도에 있는데 침수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 지하차도에 있다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좀 맞닥뜨린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차에 있으니까 차를 믿고 좀 빨리 빠져나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마음에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자동차보다도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차를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자동차가 침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이게 자동차의 바퀴에서 어디까지 물이 찼는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바퀴의 절반 정도 찼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차를 버리고 탈출을 언제든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단이냐 SUV냐 이런 차종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SUV 모델들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높이가 높은 세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도심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동일하게 좀 바퀴의 절반
절반 정도 물이 찼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마음속에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이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좀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대피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물이 바퀴의 절반 정도 찼는데 난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면요. 밖에 있는 물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창문 아니면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썬루프로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혹시 모를 상황이 올까봐 그 왜 안전벨트 끊는 커터랑 네. 그 유리 깨는 그 소형 망치 같은 게 달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손바닥 크기보다도 작은 네. 제품인데 그거를 사서 차에 뒀어요. 그러니까 뭐 소형 망치, 뭐 그런 커터 기능 있는 거 그리고 손전등 이런 거 차에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잘한 건가요? 잘하신 겁니다.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차에 비상용 후레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망치하고 안전벨트를 끊는 게 다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네, 제품을 맞아요. 항상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헤드레스트, 머리 쪽에 있는 부분을 뽑아서 창문을 깨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 잘 안 깨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을 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옆유리의 모서리 부분을 깨는 거를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옆유리가 가장 잘 깨지는 부분인가 훨씬 더 보죠? 잘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유리의 모서리 부분을 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직 구비를 안 하고 계신다 한다면은 그거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나 구비를 해두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 이 차에서 탈출을 했는데도 지하차도에는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 무섭게 차오르니까 이럴 때 대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하차도를 벗어나는 건데 사실 이 물살이 지하차도에서 그런 물살을 맞이하게 되면은 굉장히 물살이 강하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동차에 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가속 페달을 좀 강하게 밟아서 치고 나가면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탈출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또 오랫동안 좀 머물게 된다고 하면은 저체온증이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그런 그렇죠. 사고들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물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하차도에서 세 가지를 좀 빠르게 찾을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비상유도 표지판입니다. 네. 사실 지하차도가 짧은 곳도 있고 긴 곳도 있기는 한데 내가 그런 상황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비상유도 표지판을 찾으시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 기준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더 빠르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지 그 방향을 화살표로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 손잡이인데 네. 이게 바닥을 기준으로는 1.2m 이내에 일단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1m 간격으로 그리고 지붕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것도 금방 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장을 기준으로 30cm 이내에도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잡고 바깥쪽으로 이제 손으로 당기면서 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찾으셔야 되는 건 아까 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직 사다리를 좀 같이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직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 중간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수평 손잡이 끝 부분에도 이게 수직 손잡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약하면은 빠르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차도 바깥으로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유도 표지판, 안전 손잡이, 수직 사다리, 빠르게 나가는 방법 이렇게 기억해둘게요. 최근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이 전동화 모델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차들은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은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이 주행거리를 늘린다고 해서 굉장히 고전압의 용량도 큰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나
걱정 같은 것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우려나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감전이 전혀 안 되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자동차를 만들 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을 한다던가 그런 안전 조치 같은 것들을 다 마련을 해두기는 했지만 이런 전기차 같은 것들 이제 열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보다 보면 이제 주황색의 케이블이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이런 케이블들은 굉장히 높은 전압이 흐르는 이제 고전압 케이블이거든요. 아, 주황색이 그런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손으로 직접 만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런 안전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좀 차에서는 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침수차를 건들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전압이 낮기는 하지만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가능하면은 차는 직접 만지지는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지하차도든 지하주차장이든 만약에 차가 침수됐다고 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시동도 아예 걸면 안 되겠네요. 가능하면 안 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침수가 됐을 때 어디까지 물이 찼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계통을 통해서 전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차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가 좀 침수가 된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지체 없이 보험사를 통해서 좀 견인을 하시고 점검과 정비를 바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침수가 크게 됐다면은 전선 처리를 통해서 폐차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정비를 하실 필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추가적인 2차 사고라든가 2차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속상하시더라도 정밀 점검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차량은 이제 장마 이후에 점검이 필수일 테고 장마 무사히 넘겼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운행을 좀 했다고 하면 그때도 점검을 해야 할까요? 사실 침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만나게 되는 게 물웅덩이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좀 깊은 물웅덩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네. 이게 침수가 의심되는 경우까지 좀 물이 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마철에 운행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은 외관을 보시면은 조금 깊이 들어갔다 싶으면은 이제 차 외관에 그 물 자국이라든가 진흙 자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갔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가장 좀 점검을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필터거든요. 네. 사실 바깥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에어컨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필터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은 에어컨을 자동으로 말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네. 필터까지 완벽하게 건조는 못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는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김은나님께서 만약에 와이퍼가 갑자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주셨어요. 사실 지하차도에 있을 때는 이제 와이퍼가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를 조금 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운행을 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 가장 끝에 있는 차선으로 차를 움직이셔서 좀 다른 보험사를 부른다던가 그런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엔 그냥 일단 맞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네. 이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거, 장마철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장마가 끝나면은 우리가 꼭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가 도로 위에 포트홀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파손이 된 구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더 큰 구멍, 싱크홀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포트홀이기 때문에 네. 포트홀에 대해서는 좀 피해서 운행을 하시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이게 아스팔트가 보통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파손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수 공사를 하면서 소위 덧방을 한다던가 덮어 네. 씌운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파손이 될 가능성이 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이런 포트홀이 있다거나 아니면 포트홀이 아니더라도 보수 공사를 하는 흔적이 있다거나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
부분들은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주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하다고 이혜경님, 이영래님께서 다시 듣기로 가족들에게 들려주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박혜경의 레인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산에서 작은 빵집 운영하시는 송민걸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점점 더운 날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요. 그래도 어방목 들으면서 오늘도 행복 바이러스 받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유명 빵집 되시길 응원드릴게요. 오늘 행복 바이러스 2배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1035님께서 예진아 씨 예측이 맞았네요. 금요일 3,000포인트 돌파 예측하시더니 역시 전문가로서 탁월한 예측 가능한 주식 천재 아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요. 맞추기는 잘 맞췄는데 정작 들고 있는 종목은 없었다. 그런 반전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투자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인데요. 예금, 펀드, 주가, 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고 3년간 의무 보유하면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우리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불리는 상품으로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약자인 이 계좌 뭐라고 할까요? 보기 드려야죠. 1번 IMF, 2번 ISA, 3번 I love you.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경제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행동경제학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행동경제학이 재밌고 유용하기도 해서 서너 번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사람이 항상 좀 이성적이고 제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선택하고 추구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경제적이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가만 살펴보니까 웬걸 사람들이 꽤 자주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때로는 좀 바보 같은 선택도 하더라. 어떨 때 왜 그러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행동 경제학이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주의할 게 그냥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성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대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경제학 모델도 맞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편향이 일어나는지 어떤 경우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지 이런 잘못된 선택하는 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오류에 패턴이 있더라. 이걸 찾아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패턴 중에 어떤 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돈과 관련된 오류 행동 중에서 심적 계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적 계좌? 이거는 뭐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적 계좌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돈이면 사실 다 똑같은 돈인데 네. 마음에 그런 다른 돈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제가 학생 때 지갑에 현금을 넣어갖고 다녔어요. 요즘 다 카드를 쓰지만 근데 네. 10만 원 넣으면 그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했는데 제가 쓴 거더라고요. 근데 월급 통장도 저는 요즘에 네. 카드값으로 싹 많이 나가고 이런 네.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급 통장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환승센터라고. 맞아요. 그냥 결국에는 카드 회사 은행 이자로 갈 건데 잠깐 내 계좌에 그냥 환승해 가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하기 시작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네. 그래도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오, 네. 그게 뭐예요? 제가
그 학생증 뒤에다가 네. 돈 2만 원을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넣어놨어요. 네. 그랬더니 1년 동안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거는 네. 그냥 잊고 있던 거잖아요. 안 쓴 게 아니라. 아니 잊고 있지 않았고 네. 이거 비상금이야라고 해놨더니 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런 심적 계좌의 얘긴데요. 네. 사실 같은 돈인데 마음속에서 다른 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월급 받을 때도 이제 지금도 활용을 하고는 있어요. 게임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제가 100% 확률로 300만 원을 버는 게임이 있어요. A. 80% 확률로 500만 원을 버는 게임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거 저는 선택하시겠어요? 80%로 500만 원을 버는 B. 근데 B 선택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딱 네. 이렇게 80% 500만 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기대값을 계산해도 게임 B가 100만 원이 더 높고요. 근데 이게 게임이 아니다. 월급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A 해야죠. 그렇죠. 네. 이게 일을 실컷 하고 꽝이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네. 저 같은 프리랜서의 삶과 비슷한데 네. 어떤 달은 일이 많아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어떤 날은 뭐 한다고 해서 열심히 뛰어다녀도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꽝인 달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런 예측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 건데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오거든요. 소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똑같은 1억 원이어도 로또 당첨 1억 원하고 적금을 10년 동안 부어가지고 모은 1억은 같은 다르죠. 느낌이 아니죠. 다르게 느껴지죠. 네. 근데 이렇게 돈을 다른 돈으로 생각하는 심적 계좌 네. 그 끼까지는 좋은데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공돈이 생기면 네. 막 쓰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도 같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경품 추첨으로 상품권 주는 행사를 했었는데 공짜로 생긴 상품권은 정말 그날 다 써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이 쓰시고 갔고 근데 이게 현금하고 상품권하고도 좀 달라서 맞아요. 상품권을 좀 더 잘 쓰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게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베팅 안 하고 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현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베팅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칩으로 했을 때 훨씬 베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카드도 그런 것 같아요. 현금보다는 뭔가 카드를 더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네, 뭐 네. 잔돈 받지 않아도 네. 되고 그래서 더 잘 쓰게 되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쓰면서 바로 돈이 나가는 게 보이고요. 네. 그 지불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근데 카드는 지불의 고통이 바로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왜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결제했을 때 알림이라도 받는 게 지불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월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월급 매월 받는 거하고 보너스랑은 또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느낌 다르죠. 뭔가 성과, 뭐 상여금, 보너스 이런 거는 똑같이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도 괜히 말 그대로 보너스, 뭔가 공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연말정산 환급금 받아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정기적 월급이랑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돈을 따로 모으는 통장을 좀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너무 안 쓰면요. 네. 이게 너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돈도 좀 돌아야 되고 그래야 경제도 발전하고. 네. 예. 그래서 일부는 내게 하는 선물로 쓰고 일부는 모으는 그 비율 정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세워서 따로 모으는 거예요. 네. 통장 이름도 정하는 건데요. 용도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딸 결혼 자금 통장, 아들 학자금 통장, 이건 생활비 통장 이렇게 해놓으면 왜 아들 학자금 통장에서 큰딸 결혼 자금을 이렇게 빼서 쓰기는 진짜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목적에 맞춰서 돈을 모으면 또 좋은 게 쓸 시기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2년 후 전세금 통장이라고 해보면 네. 그 돈은 2년 후에 써야 되니까 만기가 2년 안에 끝나는 걸로 상품을 해야겠죠. 그렇죠. 혹시라도 뭐 그런 전세 자금으로 행여나 주식 투자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주변에도 계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물렸다. 큰일이다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주식 투자는 사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써야 돼라고 하는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딸 결혼시킬 날은 앞으로 대략 한 뭐 20년 정도 남았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장하는 경제라면 괜찮은 자산 가치는 함께 우상향하잖아요. 네. 보통 20년 후다라고 하는데 예금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대의 제레미 시갈 교수가 수익률을 조사를 해봤는데 예금이 물가 상승률을 못 넘기는 기간이 50%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17년 이상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다. 이건 이제 개별 종목을 얘기할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을 투자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만기가 있는 자금이 원리금 보장 금융상품에 넣고 또 20년 후, 30년 후에 쓸 자금은 그러니까 괜찮은 자산에 이렇게 함께 넣어서 물가 상승률을 좀 이겨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요즘에는 이제 보통 모바일로 다 계좌 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는 거를 생활비 들어오는 통장 계좌, 그다음에 아이 교육비로 쓰는 계좌, 그다음에 뭐 공과금으로 나가는 계좌, 그다음에 좀 여유 자금이나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다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곳에는 계속 들어오고, 그럼 옮겨 놓으면 나가는 곳에서는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꽤 괜찮은 소비가 되더라고요. 엄청 잘 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칭찬받았어요. 이 심적 계좌를 이용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리는 것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활비 통장을 쓰는 용도로 두시고 지금 소장님 하시는 것처럼 딱 예산만 내가 쓸 예산만 넣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축은요 자동 이체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적금만 자동 이체가 아니고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자동 이체 예약 매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딴짓 못하게 그냥 확 네. 가져가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심적 계좌 활용하면 좋은 팁 또 뭐가 있을까요? 패닉 통장 뭐 이런 게 있던데. 네네. 제가 네. 이게 장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주가 완전 나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네. 이럴 때 사실은 투자하면 좋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만약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네. 패닉 통장이라는 거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2020년 초에 그때도 좀 폭락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사고 싶은데 돈이 많지는 않아서 음. 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를 투자하기는 했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돈이 많았던 경우, 그러니까 존 템플턴 경이라고 네. 영국에 이제 투자 잘하시는 분이죠. 네. 1997년 말에 우리나라 주식을 싹 쓸어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 타임머신 타고 오셨던 분인가? 이분이 패닉 통장이 있으셨던 분인가 보죠. 그리고 이때 97년 외환위기 때잖아요. 네네. 이때 외국 기관들이 다 우리나라 상황 안 좋다고 장을 떠나고 있었는데 이때 딱 들어와서 사셨던 거죠. 기회는 잡았는데 이럴 때 현금이 잘 없으니까 네. 제가 패닉 통장 말씀드린 게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좀 놓는데 또 아예 이자가 없으면 그렇죠. 넣어두기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만기 짧은 거 혹은 수시형 그때 발행어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시형 발행어음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면서 뭐 이자는 보통 예금보다 조금 높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네네. 보통 예금은 보통 금리가 0.1%로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수시형 발행어음은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한 2%대니까 패닉 통장으로 괜찮습니다. 김태환님께서 저는 월급 통장에서 5만 원씩 자동이체 해놓고 5년 동안 통장 잔고 확인을 안 하고 있대요. 와, 5년만 더 있다가 확인해 보려고요. 5만 원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보내주셨건데 정말 좋은 방법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이런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위험하다는 거. 군중심리. 네. 그렇죠. 누가 돈 벌었다더라라는 얘기는 정말 잘 들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탐욕이 아니라 질투라고 했거든요. 포모 얘기를 하는 건데요. 포모 맞아요. 그 남들은 다 부자 되는데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네. 뭔가 내가 나만 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건데 그럼 맞죠? 네, 맞아요. 내가 진짜 뭐 바라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확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버블이 많이 생깁니다. 버블일 때는 근데 버블인 줄을 아무도 몰라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저희 이제 물리학 천재 아이작 뉴턴도 그랬습니다. 1700년대에 영국의 무역 독점권 가졌던 남해 회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회사가 국왕도 투자를 했었고 이제 뉴턴도 여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남의 회사 주식을 샀다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멈췄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정말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멈추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네, 그래서 버블이 깨지면서 파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뉴턴 모멘텀이라고 유명하죠. 그러면은 이런 군중심리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하게 잘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다면 시장 전체를 사는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시장 전체를 사는 투자가 제일 그나마 낫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S&P 500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S&P 500이라고 하면은 개별 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미국에서 1등부터 500등까지 기업을 모아둔 거를 주식처럼 살 수 있게 ETF 만들어 놓고 한 거라서요. 시장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모두 다 넣어둔 게 BTI라고 있기는 한데 이거랑 S&P 500하고 비슷하게 가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건 S&P 500이 있으니까 추천을 드렸습니다. ETF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 ETF나 뭐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액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달 월급 받으면 기계적으로 사는데 미국장이 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이제 분산을 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언제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시기하는 질투 마음도 이런 것들이 좀 망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쭉 풀어보면서 투자까지 이어져 봤는데 오늘 수업한 내용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심적 계좌가 돈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 돈에 이름표 붙여서 소장님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잘 모으자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투자에서는 질투가 힘이 아니라 나의 적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어떤 주식을 딱 고르면 좋겠지만 그게 능력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자. 이런 부분도 기억해 놓을게요. 자, 오늘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3년간 의무 보유를 하면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리고 영어로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불리는 이 상품은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2번 ISA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이점수님, 김은나님, 김경아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김명한님께서 어방목 들으니 기분이가 좋아지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하셨는데요. 아닐걸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방송 들으면서 기분 좋아지기도 힘듭니다. 어방목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매일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저는 끝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도 어김없이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